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매주 수요일에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마이크 가까이 좀 해주시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가장 먼저 인지한 것으로 알려진 젠더 특보 임순영 특보를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요? 예. 지금 이제 이 사건의 키맨은 둘이 있습니다. 네. 임순영 젠더 특보가 있고 고 전 비서실장이 있죠. 두 사람이 전체적으로 이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하루 전부터 기민하게 움직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움직인 게 임특보인데 임특보가 어디 외부로부터 무슨 소식을 듣고 나서 그것을 전파했고 그 전파가 비서실장 그리고 박원순 시장 아니면 박원순 시장 비서실장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도대체 그 내용이 뭐고 네. 그리고 그 전달 체계 속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가. 이게 지금 이 사건의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임순영 특보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1차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여러 얘기를 같이 했다고 하니까 전체적인 윤곽은 이미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순영 특보가 어제 밤 오후 9시경에 변호사를 동반하고 서울청이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무려 5시간을 받았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는 그 임 특보가 그 고소하기 1시간 전 부터 내용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고소되기 이전 사건을 알았다고 한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인지했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뭐 젠더 특보니까는 자기 정보력이 있겠지만 네. 그리고 그날 아마 심야 회의라고 하는데 그 회의에도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본인이 이제 물어보기를 뭐라고 했냐면 시장님 실수하신 것 있습니까?라고 물었어요. 실수를 한 번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성의혹 사건인지는 몰랐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느 라인을 통해서든지 어느 정도 아웃도라인을 알고 말을 했고 또 심야 대책을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서울청에서 강도 높게 조사했으니까 아마 조사한 내용을 뭐 본인이 뭐 진솔하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상에 본인이 자세하게 진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박원순 시장을 뭐 애도하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런 그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동조하고 있는 분들 모두가 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소권 없은 상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경찰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걸 말하기가 참 애매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네. 실제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인하면 원칙적으로는 수사를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예, 네. 그렇지만은 이게 국민적인 대단히 큰 관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들한테 수치적 진실을 제공해야 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까지를 발표한다는 게 이제 말한 수사를 해갖고 네.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는 부분지에 대해서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 성추행에 대한 의혹을 수사를 정면으로 하진 않지만 주변 사건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한다는 건지에 대한 이게 좀 김창룡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주변에서도 좀 애매한 얘기를 하고 있어 갖고 그래서 저는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가 없다는 부분들로 지금 다 가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에서는 두 가지 수사하는 거죠. 하나는 박 전 시장의 그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사체를 인지했기 때문에 끝났는데 또 하나 뭐냐면 폭력 사건으로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고소하면 당연히 피해자 지금 피해자를 부르도 되는 거죠. 네. 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수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조사 대상자가 없다. 사망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당연히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해야 되지만 네. 범죄 사실을 써야 되거든요. 때문에 따라서 범죄 사실을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고 네.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 증거 자료 가지고 범죄 사실을 만든 다음에 이런 죄를 졌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를 가능해요. 네.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피해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묵인이나 방조를 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을 수사하면 자연히
그 성 의혹 사건에 대해서 조사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런 방법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이라든지 서울청 여청계 이런 데서는 명확하게 성 의혹 사건을 직접 수사하겠다는 말은 안 하거든요. 선을 그었어요. 예. 하지만 무기인 방조권을 해가지고 우회적으로는 수사 가능성을 갖다 비쳤기 때문에 일단 여론 향방도 크고 국민 여론이 크기 때문에 수사는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좀 라고 보는 거죠. 애매한 부분은 이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팩트는 박원순 전 시장이 돌아가신 것 이겁니다. 예. 근데 그 전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를 들면은 실제로 이제 참모들이 심각한 대책 회의를 이게 추정입니다. 막 해갖고 그걸 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대단히 겁을 먹어서 이거 내가 현실감이 막 오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책 회의가 아니라 그냥 원래대로 하는 회의 중에 한 안건이 들어온 것뿐이다라고 한 거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왜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네. 이 두 부분이 주변의 수사를 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극단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예, 누군가 그것을 그러니까 실체를 찾아가기 위한 주변 수사를 계속해서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해야지만 이 답이 나오는 거지. 네. 아니 갑작스럽게 극단 선택한 이유에 대한 것을 설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포렌식 영장도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압수수색 영장도 안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그건 당사자에 대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법원의 입장은 명확히 법적인 건 맞는데 예. 그런데 실체를 밝혀야 되는 경찰의 입장은 좀 수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이게 두 가지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휴대폰이라든가 관련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그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법원에서는 기각하고 있어요. 공소권 없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좀 하고는 있지만 박 시장 유족 측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김재련 변호사라고 하는 그 피해자의 변호인 측에서도 이걸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경찰에서 수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요. 임의 수사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는데 네. 임의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수사는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신기기 즉 압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압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통신기록 같은 걸 들여다보려면은 판사의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판사가 이걸 기각해버리면은 통신 내용을 들여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사가 반독짜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재신청할 수도 있어요. 재신청 한들 법원에서 바뀌지 않는 한 또 기각시키면 그만인데 지금 피해자 측 유족에서는 계속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서울시청 6층 그 정부라인 쪽에 그쪽도 압수수색을 하는 얘기인데 네. 실제 경찰에서 부담 가는 거는 영장을 올리는지도 기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으로서는 수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6층 정무라인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범죄 혐의로 접근을 안 하고 상황 인식 정도로 하면은 법원에서는 안 내주죠. 그게 아니라 그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면 당시에 예를 들면 그 전날 어떤 형태의 대책 회의를 했는데 요것을 어떻게 약 일정 정도 탈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도록 했다. 그걸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6층 정무라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법원도 전향적으로 해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불확정하고 좀 넓은 형태의 그냥 해보겠다. 이거는 사실 법원에 안 내주죠. 그러니까 요것에 대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피해자 측에서 박 전 시장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국가 공적 기구를 통해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했고 오늘 오전에 또 기자회견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국가 공적 기구는 어디 인권위원회를 말하는 건가요? 예, 오늘 분명히 그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서울시가 하자고 하는 조사 외부 전문가 참여하는 거긴 안 한다. 명확히 안 한다. 그리고 국가인권위로 간다. 여러 가지 자료력 이런 걸 가지고 그쪽으로 가겠다는 명확히 밝혔고 그 국가공적기구는 그걸 얘기한 거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공적기관을 한다면 서울시도 국가기관은 맞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사 대상이거든요. 민간합동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사한다고 한다면 민간인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그런 기관에 손대기를 바라고 있는데 인권위도 수사권이 있을까요? 수사권은 없지만 없잖아요. 없죠. 없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자체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민간 합동으로 꾸민다 하더라도 누가 믿겠냐. 네. 참여 안 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면은 참여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기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런 기관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적 기관이면 아마 수용하려고 보거든요, 이 내용을. 근데 이제 국가인권에는 자체 여러 가지 조사 인력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좀 그 특화된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많이 계시기 예, 때문에 예. 아마 그것 때문에 그쪽으로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참 이게 애매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많고 또 좀 가려져 있는 부분들 꽤 많이 보입니다. 수사 전망 두 분께서는 워낙에 또 이런 쪽에 촉이 좋으신 분들이라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 전 비서실장이 당일날 아침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에 대한 것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것은 그 전날 그게 대책회의든 뭐든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추적 진실이 밝혀질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기 안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걸 밝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지금의 예전의 참모들이죠. 참모분들 정무라인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명예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뭐 범죄 때문에 그런 것이 예, 아니라 예. 그럴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감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정으로 가정으로 말씀하시는 말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얼마만큼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게 지금 한계에 부딪혔다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고실장이라든지 임젠도 특보 같은 경우에 진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보는 됐을 것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그 박 전 시장이 휴대폰을 그 압수를 해서 포렌식을 한다든지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면은 증거 확보는 확실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네. 시간이 문제인데 수사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또 우리 깊이 팔게 되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경찰에서 안 되면 송치했을 때 검찰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 단계에서도 가능한데 거기서도 영장 청구할 수 있죠. 가능하죠. 근데 이제 기소를 안 하니까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그것뿐인데 국민이 알 권리라든지 많은 그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의혹을 풀어주는 사항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그 아까 말한 대로 휴대폰이라든지 통신영장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자 진술을 못 받았으니까 진술만 확인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실체를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는 건데 의지가 문제죠.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해야죠.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지켜보죠. 자, 아는 경찰 다음 상황, 다음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전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한 집에 사는 학교 선배를 수개월간 고문 수준으로 학대한 20대가 구속이 됐습니다. 20대 남녀가 이런 일을 했다고 하고 대상은 학교 선배라고 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날 광주 국보서에서 그 박모 씨 21세 남자하고 유무라는 23세 여자 2명을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네. 내용을 보니까 그 박모하고 유모 씨가 평택에서 주거지 거주하고 있는데 그 피해자 24세 남자인데 박모 씨 선배라는 거예요. 중학교 네. 선배인데 그것도 운동 선배예요. 선배를 2월 달에 불러서 6개월 동안 아니 6월 때까지 같이 거주하면서 그 선배를 폭행, 구타를 했는데 8주간의 치료 그리고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3도 화상 그리고 골프치를 때린다든지 끓는 물 그리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혹시 가스 토치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네. 그게 한 1,300. 장작에 불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1,300도 하거든요. 예. 그 가스 토치로 불 붙이는 듯이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힌 상태인데 엄청난 상태를 입혀가지고 피해자가 도주를 해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됐는데 또 플러스해서 그 사람을 피해자를 묶어두기 위해서 허위 차용증까지 만들어서 협박을 했답니다. 그게 가능해요? 네, 근데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그 역치가 넘어가면은 네. 폭력의 가해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는지를 모릅니다. 이거 보통 이제 저희 범죄 심리를 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이제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 최소한 한 30에서 한 60 정도 넘어가면은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때리는 횟수가 30 정도 넘어가면 감각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건 맞는 사람이나 때리는 사람이.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폭력에 취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폭력에 취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폭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것보다도 뭐 고문 고문이죠. 수준인 예. 건데 예. 이런 가해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랬답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마 세 명이서 같이 살기로 하고 처음에는 돈을 걷어 생활했는데 네. 일하다가 뭐 일을 못 나갔던 모양이에요. 돈이 부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준 거예요. 그 피해자한테 압박을 줬고 또 이 피가해자 말로 의하면은 아마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때렸는데 그 피해자가 맞으면서 아마 대항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강도가 세워진 거예요. 처음에는 주먹으로 때리다가 그다음에는 강목으로 때리다가 그다음에 골프채로 때리다가 그다음 뜨거운 물을 붓다가 네. 마지막에는 가스 도치까지 할 정도라고 한다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폭행의 상해 강도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21세, 23세 젊은 청년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고문 수준의 그런 흉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폭행했다는 거는 정말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그리고 엽기적인 일이잖아요, 이게요. 아, 그리고 본인이 선배고 중간에 그러면 너무 무서웠으면 도주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그런 경우는 도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주가 안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이 맞게 되면 무력화됩니다. 그걸 이제 심리적으로 통제된 상태를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제 그 전체적인 상황을 이 심리를 하는 사람들은 루시퍼 효과를 악마 효과라고 하는데요. 네. 한 번 이 심리적으로 예속되게 되면 몸으로 못 움직입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아니 아동이라든가 이렇게 좀 이렇게 미성년인 경우에는 이런 심리적인 게 있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선배고 20대 건장한 청년인데도 이럴 수 있어요? 그건 나이랑 몸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피해자가 예. 군대도 갔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종속은 돼 있는데 예. 그 플러스에서 뭐냐면 차용증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 차용증을 갚지 않으면 너희 가족까지 뭐 인신매매시키겠다, 장기 적출하겠다 이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속도 돼 있지만은 자기 가족까지 나로 인해서 피해본다는 생각 때문에 아마 쉽게 벗어나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 피해자가 약간 정신적으로 좀 지체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 조금 이제 연령적으로 떨어진 사람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폭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올라가거나 한 번 그 예속되고 정신적으로 종속이 되게 되면 무력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미군들이 아부가리브의 수용소에서 19세 어린 미군 여성이 건장한 이라크 포로들을 엄청나게 학대하고도 그렇게 노예화가 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인간의 폭력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가 그런 심리적인 특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는 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래서 가해는 이제 폭력의 분업화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보통 이건 혼자는 못합니다. 2명이나 3명이서 집단 심리에 따라서 이 흔히 말하는 이 자신의 어떤 오명을 옆에 밀어줍니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그런 거다. 얘 때문에 그런 거다. 그래서 보통 2-3명이 한 명을 때릴 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 형태가 보통 인간의 폭력성이 나타나게 되죠. 예. 어떤 처벌받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사항을 보게 되면 특수상해거든요. 예. 2가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나 아니면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상해 입히게 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는데 피해 정도가 중상해, 즉 불치나 불구나 난치빌 정도의 상해라고 한다면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가스토치라고 그러나요? 끓으면 이것 때문에 제가 보기에 머리가 벗어졌는데 아마 두피가 손상돼 가지고 그 머리털이 안 난다는 거예요. 가발을 써야 된다고 그러죠. 예. 뿐만 아니라 영구 손상됐다. 예, 그렇죠. 예. 3도 이상 3도 정도의 화상이라고 한다면 이 표피, 진피, 피하 조직까지 손상을 입은 거거든요. 그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중상이라 봐서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도 있는 상태인 거죠. 피해자에 대한 치료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이 치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심리치료가 주가 돼야 되고요. 예, 물론 예. 몸에 대한 치료도 해야지만은 이거는 이제 이 폭력의 애속이 돼 있다는 것을 벗어날 수 있는 별도의 치료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치료를 안 하게 되면은 의존하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좀 아주 아니 의존하게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폭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벗어났는데도. 네, 벗어났는데. 그래서 예전에 들어보셨지 모르겠지만 염전노예 사건이라 들어보셨죠? 예. 그 피해자가 몇 년 지난 뒤에 어디 갑니까? 다시 거기 가죠. 구출됐지만. 구출됐지만 예. 그래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심리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그 폭력이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단히 위험하고 엄청난 범죄인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이 피해자 치료 지원은 꼭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는 경찰 함께하고 있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음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경찰 들어왔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 꼭 다루는 사건인데 또 비슷한 류의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에서 중학생들이 또래 학생 한 명을 집단 구타를 했고 이 구타를 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배상훈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이 청소년 사건이라서 구체적인 지명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공개하지 않습니다. 네. 단 제주 쪽에 있는 여중생들이고 가해자는 알려진 것만 셋 되는 거고 피해자는 하나다 정도까지 알려져 있고 SNS 영상은 올린 날짜가 18일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게 그 전날 정도 알려진 부분인 거고요. 네. 제주 지방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했고 여러 가지 출석 정지 가해자들에 대한 출석 정지까지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기타 조치들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영상은 누가 올린 거예요? 영상은 이게 지금 오해가 생기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쪽이나 피해자 쪽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관여한 사람이 올린 것 같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가해자 쪽이라고 애매한 건 뭐냐면은 이게 보통 집단 괴롭힘 불링이라고 하는데 상황은 예.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그러니까 가해자와 방관자가 명확히 방관자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집단 괴롭힘 상황은 바로바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규정을 하기가 좀 모호합니다. 네. 폭행 수준이 꽤 심각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시 그 말씀하신 대로 중3 1명, 중학교 1학년에 3명이서 한 명을 가해한 거예요. 가해했는데 무릎을 꿇혀놓고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피해당한 사람을 보면은 턱에 금이 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 정도 많이 때린 거죠. 그리고 이제 수면 장애라고 한다면 정치적으로도 엄청 위축 받았는데 요게 그러니까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영상을 보시겠지만은 여러 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히려 자기들이 범행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보다는 가해자 측 또 그 방관자들이 보통 SNS에 이런 자랑 삼아 올리기 때문에 사건이 더 크게 되는 거죠. 보통 이런 사건은 고등학생 이상의 학생들보다는 중학생 정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외국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불링이라고 하는데 집단 괴롭힘, 우리는 왕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갈 때 가장 많다고 합니다. 빈도가.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해쳐 모여 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래 줄 세우기를 하게 됩니다. 예. 서열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집단과 집단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이런 형태의 제어되지 않은 폭력이 발생하는 것. 그래서 이 시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애들보다 여자애들이 더 많은 것은 일단 서열 문화 자체가 한국에서 존재하는 서열 문화가 여기에 침투해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그 SNS 영상이 올라왔고 여기에 또 댓글들이 또 엄청 달렸다면서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이 아이들의 느낌은 뭐냐면 UFC 경기를 보는 듯한 느낌일 겁니다. 아마 이 아이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게임 놀이 같은 형태일 수밖에 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을 보는 것보다는 영상으로 이제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사실 대단히 잘못된 문화인데 잘못된 일종의 폭력 문화 같은 형태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집단 간의 서열을 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예. 이 상황일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래서 2차, 3차 피해 그리고 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이걸 또 누가 또 보고 똑같이 하는 계속 날아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차 피해라는 거는 피해자 쪽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 영상을 보면서 자기 쾌감을 느끼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피해자를 동조하는 게 아니고 가해자 쪽으로 이제 댓글 달아주니까 2차 피해를 모방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모방도 가능하고 또 간섭적으로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해야 되는데 퍼널하기도 하고요.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이런 류의 사건을 저희가 몇 번 다뤘습니다. 뭐 지역도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왜 이렇게 근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계속 따라가는 건지 아니면 이 시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것은 발달 과정상에 제가 말씀드린 건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학교폭력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아이들이 이런 폭력 가해를 했을 때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고 이게 보호사건으로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형사사건으로 갈 것 같습니까? 보호사건이죠. 근데 보호사건도 안 되는 나이일 수 있는 거예요. 촉법? 예. 그 아래의 나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중학생이면 이제 촉법소년이 되기 때문에 보호사건으로 가는데 1호부터 15초만 받는데 예. 해봤자 뭐 사회봉사, 수강명령 기껏해야 1개월 이내에 뭐 가능할까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범일 보기엔. 경우는 그냥 집에 돌려보낸 1호 처분 정도밖에 안 아니, 되겠죠. 보관처 내지는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를 끝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전문적인 그 용어를 많이 쓰시는데 1호에서 10호까지 여러 가지 있다고 해서 예. 다 체크할 수는 없지만 결국에는 촉법소년일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벌칙 같은 것들은 규정되어 있지만 이게 심하지 않고 약하죠. 약하다. 그러니까 이게 교육적인 목적에서 본인들에게 어떤 가벌을 하는 것보다는 교육 기회, 즉 재범하지 않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그 교도소라든지 이렇게 신병을 그 처리하는 것보다는 부모한테 맡긴다든지 시설 단체에 맡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사회봉사 시키는 걸로 가볍게 끝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계속돼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교육 기회를 주는 것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이 안다면서요. 역용한다면서요. 그렇죠.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너무 잘 알죠. 경찰이 소환해도 안 가도 무방하고 또 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밖에 처벌 안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체감적인 처벌 효과가 전무하다는 거죠. 그럼 교육 기회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 판사 앞에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죠. 부모들이 반성문도 쓰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냥 반성했다고 생각하고 내보내는 거죠. 변성 안 하시는 거죠, 이분들은. 이 촉법소년 그 연령을 낮춘다는 것은 계속 돼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아니 형사 미성년자 그거를 만 14세로 돼 있는데 만 한 살 낮추는 만 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말은 오갔는데 아직 뭐 특별한 예의가 없네요. 근데 그거하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촉법소년이어도 이런데 예. 아니면 또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걸 무조건 전 처벌하다는 쪽은 아닙니다. 예. 여기에 맞는 실질적인 형태의 교정교화 아니면 교육계의 어떤 제도라든가 이런 기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지금 기존 거 갖고는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안 된다는 게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살펴봐야 되겠네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좀 하는데 알겠습니다. 아는 경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